여학생들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 또래를 보면요. 특별히 수학을 너무 못해서 저는 이제 여자들은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예전에 한 40년 전에 그랬습니다. 태생적으로 여자들은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좀 약하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애들보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그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럼 이상하다. 중학생, 고등학교도 보면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대학에서도 보면 여자들, 여학생들을 시키면 일을 야무지게 해요. 남자들은 좀 방위 같아. 그래서 제가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너 방위지? 내가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일처리가 시원치 않아요, 보니까. 저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여성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기억해 보시면 한 집에서 돈도 없는데 장난만 보내도 힘든 판에 딸들을 무슨 공부를 시키냐.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켜서 성적이 낮았던 것이지 제품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우수하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본 차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차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이 우수한 거예요. 지금도 자유마음 운동하시는 거 보면 다 누굽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하고 계세요. 그 남자들이 허당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허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마을 오늘 제 후반기 발대식인데 우리 여성 우리 운동가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자유마을 교재가 아마 프린트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목사님께 무슨 보고를 드렸냐면 자유마을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미흡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지만 목사님은 워낙 미천이 많으시니까 그 말 한마디하고 안 되면 다른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데 통상은 그 말 한마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또 두꺼우면 여러분이 안 읽으시니까 10페이지 정도에서 그러니까 주제별로 한 페이지씩 해서 10개의 주제를 제 책자로 10페이지짜리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헌정 질서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피해를 한 10페이지 정도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 프린트물로 오늘은 안 되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그 손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그걸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하세요. 암기하시려면 상대방 말할 때 1번 말하면 2번 얘기할 수도 있고 3번이면 7번까지 말할 수 있고 그런 뭔가 실탄이 있어야만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자유마을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200석을 만드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좋은 명칭을 선정했어요. 자유마을 하기 때문에 이 기세를 우리가 살려가지고 끝까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보여줘요. 제가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지금 제 시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되죠. 그 감사원과의 싸움이 있는데 누가 오는지 물론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논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이 건국 때는 없었습니다. 건국헌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냐면 이공화국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공화국 때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요. 바로 직전에 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행정부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 맡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2공화국도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금 한 60, 70년 흘렀지 않습니까? 흘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헌법에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소개를 했지만 전 세계 헌법 예 중에서 헌법에다가 중앙선관위와 같은 기관을 둔 나라가 4나라밖에 없습니다. 인도, 엘살바도르, 필리핀, 한국이에요. 앞에 3개 나라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엘살바도르, 우리는 잘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지구상에 있어요. 그런 나라가 4개만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위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은요, 법률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법률기관이에요. 그러면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차이는 뭐냐? 쉬워요.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에서 직접 근거로 만들어진 기관을 헌법기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쉽죠? 법률기관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먼저 이 중앙선관위의 구조를 보시면 9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합니다. 임명.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요. 또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이상하게 이 어떤 기관을 만들 때 대통령, 국회, 그다음에 대법원이 3분의 1씩 나누어서 권력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200석 돼서 헌법 개정하게 되면요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잘 알고 알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면 대법원장이 각종 그 3명씩 임명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건 김명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대법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조금 나서서 이런데 그 이 국가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9사람 아닙니까? 헌법은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면 호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대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호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중앙선관위 위원, 즉 대법원장이 3명 하죠? 3명 임명할 때 대법원장은 관례상 현직 대법관을 1명 임명했어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 중에서 한 사람을 현직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관행적으로 수십 년 이끌어져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누구의 입김이 강하겠어요?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한 것이고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대법관의 색깔에 따라서 대법원장의 색깔에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9명 아닙니까? 9명인데 선관위는 9명이 상근을 하지 않습니다. 9명 중앙위원회 선관위 위원이 상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뒤에서 보겠지만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9명의 선관위 위원은 장관급이에요. 9명의 장관급 위원이 상근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근은 1명만 더 1명. 아시겠죠? 1인의 상임위원만 더요. 상근. 나머지 8은 뭡니까?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지만 서로 하려고 하는 게 비상근이지만 매달 제가 작년 재작년 기준을 보면 수당을 470만 원을 받아요. 이 수당만. 그 이외에 회의에 참석하고 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주는 돈은 제가 모릅니다. 그 공개를 안 해서. 그러나 매달
47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돼요. 비상근. 서로 하고 싶겠죠? 저도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안 됐지만,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관례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관위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이가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 이 대법관을 호선하지 않고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람을 관행적으로 위원장 임명하는 제도가 잘못됐다. 그걸 지적을 했죠. 두 번째,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에 둘 필요가 없다. 반드시 법률기관으로 격화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니까 저를 부를 일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선관위 위원 말고요. 지금 시도의 선관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구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현재 17개 시도에 있는 선관위 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장이 겸해요. 그 다음에 시군구 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겸합니다. 김학성 교수가 예컨대 강원도 또는 이 춘천시 선관위라든지 강원도 선관위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저가 오는 게 싫죠. 오면 딴소리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것만 멀어진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5부 요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잘 시사성을 보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예컨대 헌법기관의 장을 초청합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을 초청해요. 그렇죠? 미국 갔다 오게 되면 그런 헌법기관 대표들에게 방문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4부 요인, 5부 요인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3부 요인에 속합니다. 그렇죠?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4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대통령 빼고 국무총리를 해서 4부 요인이라 그래요. 거기에 5부 요인이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5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이 5부 요인에 되겠느냐는 뜻이에요. 왜 어림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5부 요인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조건은 충족했어요. 그러나 그 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의 레벨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거기에 오라고 하면 쫄래쫄래 잘 참석을 합니다. 다음은 그 사람은 임기가 6년인데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웃기는 게 보면 책에도 비판해놨지만 9사람이 중앙선관위원회 일을 결정할 때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져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가부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9명인데 4대4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가부 동시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뭐가 되죠? 위원장은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비민주적 행태를 현재 선관위법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선관위가 근데 뭐 좌편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과거부터 대한민국이 관행적으로 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제가 중앙선관위가 왜 할 일이 없느냐? 업무는 딱 3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선거사무 하나,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국민투표 사무. 국민투표 이쪽도 있었어요? 87년 헌법부터 지금까지 국민투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라고 하는 제도는 있었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선거사무만 하는 거예요. 3번째가 정당사무입니다. 정당의 설립, 활동, 등록, 해산사무. 이것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위원 9명이지만 9명이 매번 출근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1명의 상임위원만을 임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8명은 비상근으로 해서
일정한 정액의 수당과 뭐 이런 등등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직무가 별로 없죠, 그렇죠? 다음이. 근데 규모는 얼마나 크냐? 예산이 1년에 한 4천억 되는데 직원이 3,000명이에요. 직원이 17개 시도 선관위가 있는데 법원장이 위원장하고 있고 시군구면 부장판사가 위원장이. 제가 만약에 춘천시 선관위 위원으로 갔거나 강원도 선관위 위원으로 갔으면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법원장 또는 부장판사 네가 뭔데 임마 위원장 하냐. 나도 해야 되겠다 말이죠. 아니 왜냐면 이건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 투표가 있죠. 해외 공간의 직원도 파견하는 것이에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이고 선관위는요 외형적으로는 별 별로 없는데 이 인간들이 누구한테 힘이 강합니까? 힘센 국회의원한테 얘들이 강해요. 이해가 되시죠?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장관 불러놓고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선관위에 대해서는요 행정부가 의외로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조용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선거 업무 관련해서 선관위가 조사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했느냐, 선거 비용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여도 은근히 힘 있는 국회의원에게 강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앙선거가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헌법 97조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업무를 감사원이 해요. 이건 잊어버리세요. 이거 알 필요 없단 말이죠. 두 번째,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합니다. 감사원은 거기서 법률이 정한 단체도 잊어버리세요. 국가에 대한 회계 검사를 해요. 따라서 감사원은요, 대통령실이건 국회건 법원이건 헌법재판소 다 국가죠. 거기에 모든 회계 검사는 감사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조문상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직무감찰은 뭐 됐냐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다른 겁니다. 회계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회계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감찰은요 헌법에서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한번하면 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항변을 해요. 일리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이에요. 이 말은 뭔가면 행정기관에 대한 감찰은 직무감찰을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말이죠. 공무원의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건, 법원이건, 헌재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원법은요 한 걸음 물러났어요. 어떻게 물러났느냐? 다만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보시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법에서는 우리가 직무감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 공무원, 법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자체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자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사고가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요, 여기 중앙선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를 의미하냐면 헌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감사원법은 한 템포 줄여서, 그러나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직무감찰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명시적으로 여기는 선관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헌법과 법률을 종합해서 본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여기서 우리가
감사원이 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법을 만들 때 국회와 법원과 헌재는 언급하면서 중앙선관위는 왜 빼지 않았느냐, 빼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입법은 뭔가면 여러분 삼권 분립을 잘 아시잖아요. 삼권. 입법은 뭔가면 법을 만드는 거였죠. 썼죠. 법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법 제정. 사법은 뭔가면 법을 판단하는 것이. 여유가 되시면 이 문장은 암기해도 좋아요. 암기해도. 법을 제정한다. 제정은 다 알지만 사법이 뭐냐 할 때 법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법을 판단해요.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표현할 때 아주 정확합니다. 법을 집행하느냐, 법을 판단하느냐, 법을 만드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세 가지가 있죠. 선거 사무, 국민투표 사무, 그 다음에 정당 사무죠. 세 가지 사무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법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죠. 법을 판단하는가요?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사무, 선거, 국민투표, 정당 사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별도의 헌법기관을 만들어서 세 가지 업무, 법 집행에 속하는 업무 중에서 요 세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별도의 헌법기관을 두어서 그 일을 만들게 했고 그 일을 60년 해왔다는 뜻이에요. 지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에는 제가 왜 그런 줄 알았냐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 집행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위 법률기관으로 두되 독립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헌법기관까지 만들어 볼 이유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자, 우리 선관위가 두 가지의 비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채용비리, 하나는 이제 국정원의 보안심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인데 채용비리를 보시면 전현직 사무총장, 전현희가 아니에요. 전현직 사무처장하고 처장과 차장이 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를 채용할 때 이들이 결재권자였어요. 근데 면접관은 뭐냐? 다 아버지의 동료예요, 동료. 근데 이거 채용할 때 6에서 10명인데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6에서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얼마나 뻔뻔한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채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규 채용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 신규 채용 때 이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면 다른 일반 공무원 9급이나 8급이 된 거예요. 된 다음에 선관위로 전직시켜요. 전직을 시켜서 경력 채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수법을 왜 썼겠느냐? 선관위로 들어오려면 어떻습니까? 선관위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 됐더라도 선관위 공무원 되려면 선관위 시험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별도로 보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력직으로 얘들을 자기 아들, 딸들을 끄집어 드린 거예요. 그럼 경력직으로 뽑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선관위에 결혼이 생기죠. 결혼이 생겨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 결혼이 생기면 정규직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아요? 아니, 근데 지금 육아휴직이다, 등등 출산휴가 있다. 그러면 정규직을 뽑아야 안 뽑아요? 안 뽑죠. 뽑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원칙인데 선거 때서 그 직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어요. 사람이 비니까 경력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라는 거죠. 누가 개새끼라는데 딱 맞는 얘기예요. 개자식은 개새끼건, 그러니까 이 출산과 육아휴직이 생겼을 때는 임시직으로 사람을 메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정규직으로 경력직으로 옆에서 이동시켜가지고 채용을 한 인간들이 바로 중앙선관의 이 작자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요새는 자기소개서를 못 쓰게 해요. 자기소개서 쓰게 되면
지원하는 사람이 배경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여기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선관위의 공직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준법 정신을 따라서 훌륭하게 준법 정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게 쭉 나와요. 네. 아유, 여러분 공무원은요 사촌 이내 친척을 채용하게 되면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도가 허술하지 않은데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 채용하면서 신고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인간들 어떻게 됩니까? 뭐 죽이기까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법대로 말한 최고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요. 오늘은 제가 좀 길게 해도 되는 게 강사 수가 좀 모질라요. 장애 목소리로 가시고 해가지고 조금 좀 천천히 해도 돼요. 물론 재밌죠. 다음이요. 두 번째 비리는 뭐냐? 국정원하고 행안부가 보안점검 요청을 했는데 이 인간들이 거부했어요. 근데 북한 사이버 공격이 7건 있었는데 6건을 중앙선거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점검을 하겠다는데 헌법기관에 무슨 보안 점검이라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당하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명단도 유출될 수 있는 것이고 투개표 조작까지도 가능한 것이고 또 시스템을 마비시키게 된다면 우리 총선이나 이런 데서 마비시키게 되면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보안점검 요청을 갖다가 이 인간들이 거부한다 했습니다. 거부해서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여하튼 칭찬하고 받겠죠. 다음은 자, 인간들이 편파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몇 년 전만 기억해 보세요. 보궐선거 때 이런 표를 금했어요.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 이 문구를 쓰지 말라는 게 지금 선관위 인간들이에요. 아니 보궐선거 하는데 보궐선거 왜 합니까? 라는 문구를 써야지 그걸 못 쓰겠어요. 이 인간들이요.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이게 얼마나 점잖은 표입니까? 점잖으면서도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중앙선거가 이걸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는 이런 건 허용했어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이런 건 허용했어요. 선관위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있는 신천지 비호 세력에 이런 거는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까지 편향적으로 한쪽에 편을 드느냐 제가 감각이 떨어져서 몰랐었는데 정말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나라 전체를 정말 지저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흉의 역할을 앞장서서 했던 인간들이에요. 다음은 그럼 노종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속풀이 투표 때문에 날아간 여자, 그죠? 노종이고 지금 또 노태악이죠? 근데 지금 노종이만 제가 말씀드리면 재밌어요. 그럼 이런 이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정치하는 놈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치밀하게 한지를 알 수 있는데 노종이는 소부 주신 이 사건을 전원 합의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대법원은요 여기는 물도 안 주네. 어떻게 알아? 그 대법원은 전원 합의부가 있습니다. 13명 대법관이 모여서 한 게 전원 합의부예요. 두 번째는 소부. 대법관이 4명이 한 부를 이뤄요. 그러니까 4명이 1부, 또 다른 4명이 2부, 또 다른 4명이 3부. 그 대법원은 부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런데 소부에서 재판을 해도 전원 합의부 재판과 효력이 같아요. 같은데 이 소부 4명의 대법관들은요, 합의가 되면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전원 합의로 넘어갑니다. 요건 이 정도는 오늘 알아두셔야 돼. 자유마을 운동가의 대표들이라면 이 정도 법상식은 알아두는 뜻이죠. 부가 몇 개예요? 3개. 한 부당 몇 명? 4명. 옛날엔 3명인데 4명이에요. 부에서는 합의가 4시 일치하면 끝나. 일치가 안 되면 전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정희가 소부 주심 4명의 작은 부에서 얘가 주심을 맡았는데 이재명 사건입니다. 이재명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이 인간이 합의가 안 되는 이유로 언론을 했어요. 전원 합의를 넘겨요. 그 이재명 사건이에요. 2020년 다시 봐.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노종이가 부에서 맡았다가 전원 합의를 넘기는 거예요. 노종이가. 그러니까 전원 합의에서 어땠습니까? 7사람이 무죄, 5사람이 유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죄가 된 겁니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된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조사건이에요. 조사건. 이 사건의 시작이 누구부터 했습니까? 노종이 요 인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자, 이 판결이 끝난 다음에 노종이는 어디로 가느냐?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럼 대법관도 그 안에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먼저 되느냐? 장로지만 보면 장로를 먼저 된 사람과 늦게 된 사람 사이는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소리도 좀 달라져요. 근데 여기 선관 노종이는요, 대법관 중에서 서열 10번째. 그럼 바닥이죠, 바닥. 그럼 이 인간을 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종이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보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노종이가 이게 언제 끝나느냐? 내년 8월에 끝나요. 그러면 노종이는 반뒀지만 노종이를 보냈을 때 김명수나 문재인이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얘를 첫째, 이재명 사건의 공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보내주자. 첫째죠. 그쵸? 두 번째는 내년 8월에 끝나니까 지난번 22년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도 노종이가 맡을 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문재인 그 인간의 뜻이었다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거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국정을 농락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을 끌어왔다가 무죄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전원 합의로 넘겼고, 거기에 김명수가 5대 6대 5가에서 김명수가 표를 던져서 7대5로 만들어줘서 이재명을 구출해주고, 거기에 또 누가 여러분 지금 의혹이 있죠? 권순일 그놈이 근데 지금 거기 대장동에 김만명 연락을 해서 지금 아직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전후에 생긴 게 바로 그때 사건인데, 그러니까 노종이가 이재명 그 사건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갈 때는 서열 12에 불과했지만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도 네가 장악을 해라 말이죠. 열심히 해보라. 그런 뜻에서 그 인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역시 거짓은 없습니다. 거짓은. 이 인간이 속풀이 투표 때문에 물러났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것이 지금의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작태입니다. 작태. 따라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바르게 고쳐낼 것이고,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제 케이스가 대법관은 14중에 13명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아직 좀 임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고칠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이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이 문제를 고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 우리가 지금 이제 3,506개인데 목사님께서 A급 수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막 7,000개가 되는데 목사님은 또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7,000개에서 각 5,000개인가? 그래서 1,700만, 1,800만 말씀하시는데 또 여하튼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만이 지금의 부정부패를 거악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